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은 저는 남편과는 둘도 없는 인꼬 부부였어요.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났던 저희 부부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둘도 없이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사람 좋고 마음씨 넓고 양심적인 그런 남자를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선한 남편은 저에게 둘도 없이 잘해주었고, 덕분에 저는 남편과의 백년해로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착한 남편은 저에게도 가족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이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던 남편은 홀어머니와 동생에게 늘 희생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니 저도 잘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남편과 달리 저희 시댁 식구들은 참 별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시동생은 너무나 철이 없고 한심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형이 공장 다니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때려치고 그 뒤로는 취업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한량 백수였죠. 시모는 그런 막내 아들을 우쭈쭈하며 끼고 돌기만 했고요. 장남 혼자 고생하는 건 생각하지도 않는지 저희한테는 늘 이거 해라 저거 사라 바라기만 하면서 한심한 시동생에게는 퍼주기만 하니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댁만 가면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는 도저히 시댁 식구들에게 정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착한 남편 때문에 겨우 참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요. 어쨌든 시댁은 별로였지만 남편이 너무 좋았기에 저는 남편 하나 보고 아이까지 낳으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쉽게도 노력하는 거에 비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예쁜 딸과 남편 덕분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평생 저를 먹여 살릴 거라며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었는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정확한 원인도 모르지만 아마 과로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 말에 저는 시댁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사는 저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매번 시모와 시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돈을 뜯어가곤 했으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댁을 탓할 수도 없고 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며 저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거기다 가장이었던 남편이 없으니 이제는 제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죠. 그동안 살림하며 겨우 아르바이트 정도 해봤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식당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닮아 손맛이 좋다는 말을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제 손맛에 반한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장사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는 장사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딸아이를 조금이나마 신경 써주려면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직장 생활보다 자영업이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테이블 4개짜리 작고 좁은 식당이었지만 내 가게가 생겼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은주야, 어때?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응, 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세계 제일이니까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 것 같아. 아마 한번 먹어보면 꼭 다시 올걸? 나도 엄마가 한 요리 맨날 먹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 이제 사장님이네? 짱 멋지다.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이제야 엄마 마음이 좀 놓인다. 그래, 우리 은주 말대로 엄마 가게 잘 될 거야.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 그래서 우리 은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우리 은주 잘 키워야지. 엄마 화이팅! 그렇게 딸의 응원을 받으며 식당을 개업한 저는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 한번 안 해본 제가 가게를 유지하려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힘들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 일을 시작하고 누구보다 늦게 문을 닫고 그리고 남들 쉬는 날에도 가게를 열며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보통 가게가 자리 잡으려면 1, 2년은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저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딱 3년만 버텨보자 싶었죠. 그래도 한 해, 두 해 가게를 하다 보니 이제서야 조금 요령도 생기는 것 같고 저도 어엿한 장사꾼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점은 많았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시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팔 만큼 팔고 재료 소진이 되어 가게 문을 일찍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홍보도 못하고 요령도 없어서 음식만 잔뜩 해놓고 다 팔지 못해서 버리는 일들이 수두룩했는데 하다 보니 완판하는 날도 생기고 그때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누가 내 음식 맛을 알아주는 것도 고맙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 잡아가는 걸 보며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기도 했죠. 그렇게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이만하면 저도 혼자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꽤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 죽고 한동안은 솔직히 말 못하게 힘들었거든요. 놔두고 먼저 떠난 남편한테 원망도 들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었죠. 그래도 지내다 보니 다 적응이 되고 언젠가부터는 그냥 남편이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덕에 이만큼 먹고 산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만하면 다행이라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 말았지 뭐예요. 어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려고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 싶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들이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주변에 무슨 야단이 났나 보다 그러고 남일처럼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게에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니 그중 누구 하나가 다가와서 가게 문을 언제 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들 저희 가게에 식사를 하러 왔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여기 식당 사장님 맞으시죠? 예? 예, 제가 여기 사장인데 근데 누구세요? 이분들 다 왜 저희 가게 앞에 계시죠? 저희 다 여기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손님이에요. 아유,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봐 일찍 왔더니 제가 사장님보다 더 일찍 왔지 뭐예요. 가게 문은 언제 여시는 거예요? 저희 너무 배고파요, 사장님.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저희 가게에 밥을 먹으러 오셨다고요? 이 아침 대바람에요? 그렇다니까요. 사장님 아직 모르시나? 여기 유튜브에 나온 맛집이잖아요. 저희 다 그거 보고 찾아온 거예요. 네? 그게 대체 뭔데 그래요? 누가 우리 가게를 찍어갔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유명 맛집 유튜버가 다녀갔나 보더라고요. 저희 가게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며 그 유튜버가 칭찬 세례를 하는 바람에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희 가게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는 평소처럼 맨날 팔던 재료만 사들고 왔는데 그걸로 그날 손님들을 맞는 건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줄 서 있던 사람들로 모자라서 그 후로도 계속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장사는 점심만으로 끝이 났고 저는 와주신 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첫날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도 감도 안 오고 얼떨떨해서 별 생각도 없었어요. 동네 단골들만 아름아름 와주시던 우리 가게에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하는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손님들은 계속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꼬박 한 달이 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구해야만 했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하던 가게였지만 이제는 저 혼자로 너무 벅찼거든요. 그래서 설거지해 주시는 아르바이트 이모와 서빙 직원을 구했죠. 그런데 그렇게 직원을 구하면서도 저는 이게 얼마나 갈까 걱정이었어요. 거품 빠지는 건 한순간일 텐데 괜히 직원만 구하고 나중에 손님들 발길이 끊기면 그때는 어쩌나 솔직히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몇 달만 지나면 가게가 예전처럼 조용해질 거라는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정도 되면 이제 호기심에 와볼 사람은 다 와보고 더 이상 이벤트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저희 식당이 공공연한 맛집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사장님, 저 저번 주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저는 2시간 걸려서 왔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저희 동네에 2호점 좀 차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유, 이거 나만 알던 맛집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결국 이렇게 유명해졌네. 맨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이래서 먹지도 못하고 난감하네. 그래도 김 사장 장사 잘 되는 거 보니 보기 좋아. 맨날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빚 볼 때도 됐지 뭐. 찾아와 주신 손님들이 저마다 음식이 맛있다, 자꾸 생각난다 하시며 칭찬들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묵묵히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런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기적 같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가게를 이렇게 널리 알려주신 그 유튜버 분께 진짜 감사했죠.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입소문이 나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저희 가게는 결국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은 매번 많은데 테이블 몇 개 안 되는 그 작은 가게에서는 도저히 손님들을 편히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게를 확장 이전하기로 했고 가게를 옮기며 직원들도 더 뽑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카운터만 보고 있을 생각은 아니었고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저의 손맛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넓게 옮긴 뒤로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옮긴 곳에서도 손님들은 제 음식을 여전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신기하게 가게가 넓어졌는데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여전히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장사 시작 3년 만에 대박 맛집 사장이 되며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혼자 어린 딸 데리고 전셋집 전전하며 살던 시절은 끝났고 더 이상 딸아이 용돈 걱정이나 생활비 걱정할 일도 없어지게 되었죠. 사실 가게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생활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가게 연다고 진 빚도 있었고 식당 벌이가 대단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니 버는 돈이 다른 겁니다. 예전에 제가 1년 내내 벌어야 겨우 벌 매출을 이제는 한 달도 안 되어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가게도 커지고 떼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잘 지낸다는 소식이 결국 시모의 귀까지 흘러들어간 모양인지 갑자기 시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 너 그동안 연락도 없이 아주 잘 지낸 모양이다. 남편 그렇게 떠나고 보지 말자 하셨던 건 어머니셨잖아요. 언제는 아들 잡아먹었다고 꼴도 배기 싫다 그러시더니 저야말로 당황스럽네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너는 그렇다고 시애미한테 연락도 없냐? 아들 먼저 보내고 고생할 홀 시어머니 불쌍하지도 않아? 죄송해요. 근데 저도 먹고 살기가 워낙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 살면서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식당 열고 나서는 휴가는커녕 휴일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네가 말이나 못하면 그래. 너 식당 열심히 했던 모양이더라. 아주 너네 식당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래서 너 돈 많이 벌었냐? 글쎄요. 식당 장사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동안 빚 갚고 하면 남는 건 얼마 없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뭐 그렇게 경계를 하고 그래? 내가 뭐 네 돈 뜯어먹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냐? 야, 됐다. 나도 영 끊은 며느리한테 구걸할 생각 없으니까. 그러시구나. 그럼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돈 달라 그런 소리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혹시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는 있지 않나 해서. 예? 일자리라뇨? 무슨 일자리 말씀이세요? 무슨 일자리는 무슨 일자리야? 너 시동생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호중이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잖니? 도련님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그런데요? 그거야 걔도 다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나도 그 문제로 걱정이 좀 많았어야 말이지. 우리 호중이가 워낙 예민하고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는 적응을 못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일 보냈다가 둘째까지 잘못될까 내가 걱정이 돼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호중이한테 일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예? 제가요? 지금 저희 식당에서 도련님 일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만난 시모가 제게 찾아와 하는 얘기라는 건 결국 시동생의 취업 알선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없이 사는 며느리한테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서야 제가 잘 된 걸 보고 도움 좀 받아보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돈 달라는 소리를 하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동생 일자리 부탁이라는 게 와중에 다행인가 싶기도 했지만 40 다 되어서도 백수인 시동생을 왜 나한테 부탁하나 싶어 기가 막혔어요. 남편 살아있을 적에도 일도 안 하고 속썩이던 시동생이라 구제불능이었는데 그런 시동생을 저희 식당에서 어떻게 일하게 하겠어요.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네가 데려다가 일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좀 해라. 그러다 잘 돼서 우리 호중이가 2호점 맡아도 되고.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2호점 낼 생각 없어요. 지금도 제가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고 다 하는데 저도 없이 무슨 2호점을 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렇게 화를 내니? 아유, 나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냐? 아무튼 그럼 일자리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잖니. 이참에 네 시동생 좀 챙겨줘라. 어?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도련님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도련님 감당 못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호중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다 그 말이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은주 아빠 말도 안 듣던 도련님인데 제가 어떻게 도련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을 직원처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 불편해서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호중이도 많이 달라졌어. 옛날에 그런 건 호중이가 어려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달라. 걔도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철들고 지 앞가림 해야지 않겠니? 쟤 언제까지 직업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살게 둘 거야. 내가 진짜 걔만 보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그래. 너도 내가 불쌍하지 않니? 믿었던 장남은 그렇게 일찍 보내고 이제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은 아직도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는데 그런 자식 두고 보는 내 속이 오죽하겠냐는 말이야.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너도 이제 식당 잘 돼서 먹고 살만하다며.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하나 부탁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냐?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죽은 우리 호섭이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걔가 지 가족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했는데 호섭이가 살아있었으면 걔가 지 동생 나 몰라라 했겠니? 시동생 데려다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시모의 부탁을 거절하려 했지만 시모는 자꾸 제게 호소했어요. 죽은 남편 얘기까지 꺼내며 사정하는 시모의 말에 저는 결국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죽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안 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저도 남편 때문에 시모를 완전히 나몰라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짐을 떠맡게 되었다 생각하면서도 저는 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시동생에게 일자리를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야, 형수. 완전 성공했네요. 와, 대박 장사 잘 된다 그러더니 가게가 이렇게 컸어요. 나는 엄마가 갑자기 형수한테 가서 일 배우리 그러길래 무슨 난리인가 했더니 우리 엄마가 괜한 소리 한 게 아니었네. 형수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시 보이네요. 예, 제가 좀 성공했네요. 근데 여기서는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해요. 도련님 지금 일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 사장과 직원으로 만난 거고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편히 봐줄 수 없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아유, 우리 형수 너무 빡빡하게 그러신다. 그래 봐야 여기 대표가 형수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는 소리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많은데 내가 죽은 남편 동생한테만 편히 봐준다는 소리 들리면 좋겠어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은 주방 가서 설거지부터 해요. 아직 서빙 보기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홀라오는 건 다음 주부터 슬슬 해보죠. 오랜만에 만나서 지 형수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시동생이 저를 보고 거들먹거리며 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보니 자기 아들 철들었다고 하는 시모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사람 성격 어디 가겠나요? 여전히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시동생을 보니 앞으로 저 인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답답했지만 이왕 떠맡게 된 거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겨우 참고 시동생에게 설거지와 서빙부터 배우게 했어요. 일을 배우려면 기초부터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에? 뭐예요? 설거지를 하라니? 지금 나더러 주방 뒤에 처박혀서 그릇이나 닦으라는 거예요? 아, 싫어요. 나 그거 못해요. 예?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 지금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나는 도련님 일 시키려고 부른 건데 근데 일하기 싫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면 일다운 일을 시켜야죠. 설거지가 뭐예요, 설거지가? 나는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닌데? 참. 그럼 무슨 일 하러 온 건데요? 뭐 오자마자 매니저라도 시킬 줄 알았나? 그래. 그거 매니저 좋네. 저 매니저 할게요. 엄마가 나더러 형수 밑에서 잘 배우면 나중에 가게 차려준다 그랬다고요. 근데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 일을 배우고 언제 가게를 차려요. 그러니까 나 매니저 시켜줘요. 솔직히 형수도 나 오래 데리고 있기 싫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빨리 배우고 하루 빨리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매니저를 어떻게 시켜요? 가게 매니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가게 하려고 해도 기본부터 배우는 게 맞는 거죠. 나는 뭐 처음부터 잘해서 이런 가게 차린 줄 알아요? 아, 그건 형수 얘기고. 어쨌든 나는 나 매니저 잘할 수 있다니까 그래요. 아휴, 안 돼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형수 진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꾸 그러면 나 엄마한테 가서 말해요. 형수가 나 개무시하고 잡일 시킨다고? 형수 혹시 우리 형 죽었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럴 수 없을 텐데. 시동생이 자기는 우리 가게 매니저 하는 줄 알았다며 자꾸 매니저를 시켜달라 우기는데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는 인간을 무슨 매니저를 달아달라 그러는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잘라냈어요. 그러자 그런 저를 시모한테 이르겠다느니 자기 집안을 무시하는 거니 뭐니 난리를 치는데 도저히 말로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한참 실랑이 끝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동생에게 매니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말만 매니저라 시동생은 별로 하는 게 없었고 일은 기존 직원들과 제가 거의 다 해야 했어요. 뺀질거리는 시동생이 못 믿어워서 아예 일을 못 시킨 것도 있었지만 정작 일하겠다고 찾아온 시동생도
일할 생각은 없는 건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혼자 시시덕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손님 응대할 생각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그 꼴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면서 예정이 뭐라고 저걸 받아줬는지 결국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후회만 막심했죠. 그렇게 시동생 때문에 소갈이 하던 저는 그런 시동생이 너무 보기 싫어 차라리 가게 밖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매니저라면서 일을 제대로 하기는 하는 거예요? 예, 저 잘하고 있죠. 내가 뭐 못했어요? 아니, 손님들이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온 줄도 모르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도련님 정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아, 그건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런 거지. 평소에는 잘해요. 아, 그리고 손님 맞는 건 종업원들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매니저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나는 그냥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됐고, 어차피 가게 안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니까 앞으로 거래처들 도련님이 다녀오는 걸로 하죠. 나중에 가게 하려면 거래처 트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일 하는 게 더 도움 될 거예요. 이야, 우리 형수님이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주셨네. 언제 중요한 일 시켜주나 했더니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가게에 박혀있는 거 재미도 없고 지겨웠는데 그럼 앞으로 식자재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동생에게 자재 구매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쓸 음식 재료들도 있고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품이나 집기들이며 사야 하는 게 꽤 많았거든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가서 돈 내고 받아오기만 하면 되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시동생에게 시키기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가게에서 일한 지 몇 달째 어느 날 저는 장부 계산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계속 확인을 했는데 몇 번을 봐도 돈이 자꾸 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래하는 세무사를 찾아가 확인하게 되었죠.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몇 달 사이 자재값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흘러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들어온 물건들은 평소와 다른 데 없는데 나간 돈은 몇 배가 넘으니 이거 문제가 있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의심할 사람이야 시동생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동생 몰래 거래처를 다니며 알아봤더니 이 자식이 정말 가게 자재값을 빼돌린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거래처들마다 공 영수증 몇 장 얻어다가 가짜 영수증을 쓰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재값을 부풀려 뒤로 빼돌린 겁니다. 그 정도야 별일 있을까 싶어 시켰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결국 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어요. 기껏 만년백수한테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건지 저는 시동생의 행동에 억울하고 기가 막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인간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지 남편 생각해서 시댁 식구들 챙긴 저만 바보였지 뭐예요. 그렇게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곧장 시동생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되려 미안해하지도 않고 별일 아닌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도련님, 그동안 나 속이고 자재값 빼먹었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아니 어떻게 나 몰래 1,000만 원을 횡령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요?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잠깐 끌어다 쓴 거지. 원래 다들 돈 관리하고 그러면 그 정도 용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니 누가 회사 돈을 자기 용돈으로 빼돌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도련님은 직장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해서 믿고 맡겼더니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용돈으로 빼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도련님은 그 돈이 누구 용돈이라 생각해요? 아, 진짜 잔소리 되게 많이 하네. 그래서 뭐요? 나더러 뭐 어쩌라고요?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채워놓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게요.
에이, 그 돈이 여태 있을 리가 있어요? 벌써 다 썼지? 솔직히 나는 1,000만 원이나 되는지도 몰랐네. 그냥 조금씩 뺏으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모아둔 것도 없어요. 그럼 그냥 가불했다 생각해요. 나중에 내 월급에서 까라고요. 아니 지금 뭐가 그렇게 당당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남의 회사 돈 훔쳐놓고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횡령이고 도둑질이라고. 그래도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아무튼 그 돈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당장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요. 형수, 진짜 너무하네? 지금 가족끼리 고소를 하겠다고? 아니, 그 정도 돈은 그냥 시동생 용돈 좀 챙겨줬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고소를 하니 많이 해요? 형수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지금 너무한 게 누구인데 나더러 너무하대? 지 앞가림도 못하는 거 직장 만들어줬더니 횡령이나 하는데 나더러 더 참으라고? 그나마 남편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주는 줄이나 알아. 와, 형수 진짜 안 되겠네. 형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네. 우리 형이 그동안 형수한테 아주 단단히 속았었어. 가족도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우리 형은 자기들 때문에 그 고생만 하다가 죽었는데 죽은 형만 진짜 불쌍하다. 너 그 입 못 다물어? 네가 지금 어디서 형 불쌍하다는 소리를 해? 이게 진짜 시동생이라고 봐줬더니 개념도 없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우리 남편은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고생했어. 개념 없는 너나 그런 너만 끼고 도는 시모 때문에 고생만 했다고. 그런데 어디 내 앞에서 우리 남편 얘기를 해. 됐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너 같은 거 일 가르쳐줄 생각 없고 더 이상 내 가게에 도둑놈 둘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시동생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에 대해서 고소장을 보내겠다고 했죠. 시동생은 억울해하며 죽은 남편 얘기까지 하며 제 속을 뒤집었지만 소용없는 걸 아는지 결국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라도 자를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그동안 시동생 때문에 생긴 피해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이미 지난 일 더 깊게 생각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딸을 재우고 저도 잠에 청하려는데 그 야밤에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야, 문 열어. 너 문 안 열어? 현관이 부서지도록 쾅쾅 문을 두드리던 건 다름 아닌 제 시모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동생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 시모가 저를 만나러 쫓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시동생 그 인간이 조용히 있을 리가 없는데 전화도 없고 조용하다 싶었더니 열받은 시모가 남들 다 자는 야밤에 집까지 찾아왔지 뭐예요. 마음 같아서는 문전박대하고 싶었지만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시모는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횡령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이 하나 없더니 도리어 그깟 돈 가지고 고소를 하니 많이 했다며 저를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여자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은주도 이제 자고 있는데 동네 시끄럽게 문 두드리지 마세요. 야, 너 지금 나한테 그딴 말 할 때냐?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짓이 있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제가 왜 미안해요? 제가 뭘 미안해야 하는데요? 미안해야 하는 건 도련님이죠. 도련님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다 들었다. 다 들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래, 우리 호중이가 돈 좀 가져다 썼다고 하던데 지금 그걸 가지고 시동생을 고소를 하니 많이 그랬다며? 너 형수라는 애가 동생한테 그러면 되는 거니? 어머니, 그러게 제가 도련님 받기 싫다고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그렇게 꺼렸던 건데 그래서 결국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 가족이 아니라 직원으로 대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래도 편의는 다 봐줬었죠. 오자마자 설거지하라고 그랬더니 하기 싫다 그래서 억지로 매니저 달아주고 저도 도련님 믿어보려고 자재비까지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횡령을 했네요? 그런데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월급에서 까라 그럽디다.
아니 일도 안 하고 억지로 주는 월급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게 저한테 할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이걸 제가 끝까지 봐줘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봐줘야지. 끝까지 봐줘야지.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안 찾아가고 너한테 가서 부탁했던 거 아니야. 그래도 형수니까, 가족이니까 친동생처럼 잘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있으라고. 근데 네가 그런 동생을 고소를 한다 그러고 그깟 일로 애를 자르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왜? 호섭이 죽고 나니까 우리 같은 건 가족으로 배지도 않던? 이 나쁜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배응망덕하고 염치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너는 인정도 없고 지 식구한테 칼 들이미는 그런 아주 못된 것이었니? 어머니도 도련님이랑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다들 죽은 남편 가지고 들먹이는 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남편 때문에 어머니 부탁 들어드렸던 거고 도련님 편히 봐준 거지만 사실 제가 그래야 할 이유 없잖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저한테 염치 운운하시면 안 되죠. 염치 없는 게 진짜 누군데?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셨다고요? 세상에, 그 얘기 듣고 죽은 남편이 놀라서 일어나겠네요. 언제 잘해주셨는데요? 뭐 하나 잘해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니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내가 니들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내가 왜 안 도와줘? 다 도와줬지. 너 가게 잘 된 것도 다 내가 기도해준 덕분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별로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하죠.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남편 죽고 저희 모녀 힘들 때 어머니 저 도와주셨어요? 아니, 그전에도 저희 식구들 힘들어할 때 한 번 도움 주신 적 있기나 하세요? 남편 혼자 일하는 거 힘들어 보여서 애 맡기고 일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저희 딸 너무 어려서 맡길 곳 없어서 잠깐 부탁이라도 하려 그랬다가 문전박대 하셨던 게 어머니셨어요. 손자도 아니고 손녀도 봐주기 싫다고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덕분에 저 시댁에서 물질적이나 물리적이나 무슨 도움 받아본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남편 그렇게 괴롭히시고 진짜 해도 너무 하셨잖아요. 남편도 그거 알고 맨날 나한테 면목 없어 했는데 그런데도 가족 생각하던 남편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뭐요? 이제 와서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말해. 다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해야지. 자식이면 그 정도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내 탓이라도 하겠다 이거냐? 지들이 못 살아놓고 누구를 욕해? 그렇게 시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너무 소란스러웠는지 결국 자고 있던 딸이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그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딸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자다 깨서 거실로 나온 딸은 야밤에 찾아온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저는 딸을 들여보내려 했지만 딸은 제가 걱정되는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와중에 저를 때리는 시모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죠. 그러자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제 딸까지 건드리려고 달려들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말리려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것이 지 엄마 닮아가지고 어디 신고를 한다고 그래? 너도 네 애미처럼 식구들 감옥에 보내려고? 너 이리 와. 어디 할머니한테 혼나 봐라. 아니 지금 저희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괴롭히면 됐지. 왜 죄도 없는 어린애한테까지 그러세요? 진짜 지긋지긋해. 너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아니 어디 어른한테 못하는 짓이 없어? 너 이거 안 놓냐? 어? 네가 나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까 봐 그래? 나 아직 안 죽었다. 왕년에 한가닥 하던 내가 너 같은 거 어떻게 못할 것 같냐? 그래 어디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그리고 시모는 냅다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노인을 때릴 수는 없다 싶어 시모를 말릴 수밖에 없었는데 시모는 정말 저를 어찌하려는 것처럼 사람을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시모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고 어쩌다 보니 시모와 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시모 말대로 시모가 왕년에 놀았던 건지 뭔지 힘이 너무 세더라고요. 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저의 머리를 쥐고 놔주지를 않는데 진짜 머리털이 다 뽑혀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 사이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경찰들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남편 생각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나도 같이 데려갈 것이지. 어쩌자고 자기 혼자 먼저 떠나서 나를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는지. 못된 시모 옆에 나만 버리고 간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원망이 들었죠.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 당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서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남편의 액자가 시모 머리로 떨어지면서 시모가 액자에 맞아 쓰러진 거죠. 그리고 쓰러진 시모는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갑자기 조용해지며 움직임이 없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은지야, 119 불러와서! 무거운 액자에 머리를 다친 시모가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걸 보며 저는 시모가 죽은 줄만 알았어요. 기어인 내 집에서 송장까지 치워야 하나 싶어 놀란 마음에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간 시모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수술이 끝난 뒤에도 시모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액자에 맞고 못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끔 노인들 중에 뇌수술 받다가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시모가 그런 재수없는 케이스였나 보더라고요. 어쩜 그리 운도 없는지 시모가 업보를 얻었구나 싶었네요. 그렇게 시모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고 그러자 시동생은 제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 했던 거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시모의 일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난 상태였어요. 딸이 제때 신고를 해준 덕분에 시모 머리 위로 액자가 떨어질 때 경찰들이 그 광경을 같이 목격했거든요. 경찰들이 직접 사고 현장을 봤기에 제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조사도 잘 받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시동생이 저렇게 우기는 건 어떻게든 제 돈을 안 갚겠다는 수작으로 보였어요. 형수가 우리 엄마 저렇게 만들었지. 우리 엄마 죽이려고 작정한 거잖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런 걸 왜 내 탓을 해요? 이미 조사 다 받고 혐의 없다고 결론도 났는데 어머니가 난리만 치지 않았어도 액자가 떨어져서 다칠 일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나는 한밤중에 쳐들어온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한 피해자지. 그리고 혹시라도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도련님 때문이죠. 그날 야밤에 어머니가 우리 집 찾아오신 게 다 도련님 때문인데 안 그랬으면 어머니가 다칠 일이나 있으셨겠어요? 아무튼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나한테서 훔쳐간 돈이나 갚아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 못 갚아. 안 갚아! 이게 이제는 반말까지 하네?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네 엄마 저러고 누워있는데도 그런 소리 나고 진짜 한심하다. 뭐라고? 형수 진짜 미쳤어요?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이게 어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어떻게 된 게 끝까지 처리 안 되냐? 야, 도둑놈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보여줘? 너 그 돈 안 갚으면 결국 감옥 가는 거야. 어머니는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저러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놈은 감옥에 가 있을 거야? 그러기 싫으면 돈 갚아. 돈 없으면 돈을 벌면 되지.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일을 안 해?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하루 일당이 몇십인데 다 네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면서 어디서 억지를 써? 아무튼 난 이번에는 너 그냥 안 둘 거니까 진짜로 콩밥 먹고 싶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 알겠어? 그렇게 제가 따끔하게 시동생에게 화를 냈더니 지도 당황했는지 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지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며 매달 돈을 보내왔죠. 그리고 시모가 쓰러진 지 반년 만에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사실 시모가 믿기도 믿고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기도 했지만 시모가 그렇게 되고 찜찜했던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문 안으로 시모를 찾아갔는데 웬일인지 시모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얌전한 겁니다. 저는 시모도 시동생처럼 제 탓을 하며 달려들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때 일은 기억나시고요? 너 왜 왔어?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예? 뭐하러 왔냐뇨. 어머니 일어나셨다고 하니 와봐야죠. 아니 근데 그날 기억은 하시냐고요. 어머니가 밤에 저희 집 찾아와서 난리치셨는데 그러다가 남편 사진 든 액자가 머리에 떨어지셔서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액자 떨어져서 다친 걸로 반년 동안 의식이 없으실 수가 있죠? 정말 운도 없으셔. 이게 다 호섭이 때문이다. 호섭이 그놈이 나한테 경고하려고 그런 거야. 세상에 그놈 살아생전에도 지 마누라 끔찍이 챙기더니 죽어서까지 아주 지 처밖에 모르지. 아무튼 내가 미안하게 됐다. 나도 이제 더 괴롭힐 일 없으니까 앞으로 나 찾아오지도 말고 우리 보지 말고 살자. 피차 그러는 편이 너도 더 좋을 거 아니야. 어머니 그 말 진심이세요? 아니,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세요? 아직 정신이 다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래. 아이고 진짜 너 더 못 보겠다.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 너 여기 붙들어 뒀다가 호섭이가 또 무슨 난리를 피울까 무섭다 무서워. 아이고 내가 누워있는 동안 호섭이 그놈한테 얼마나 혼났는 줄 아니. 세상에 내가 너랑 또 엮였다가는 그때는 혼수 상태가 아니라 아주 저 세상 가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 알겠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남편 얘기를 왜 자꾸 하셔? 아니 그이가 꿈에라도 나오셨어요? 그러세요? 알고 보니 시모는 그날 저희 남편 액자가 떨어져서 자신이 다친 것을 죽은 남편 때문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필이면 멀쩡하던 액자가 갑자기 시모 머리 위로 떨어진 건 저도 이상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시모는 그 일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있는 동안 무슨 꿈이라도 꾼 건지 자꾸 남편이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의아할 따름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남편한테 또 혼난다며 저를 쫓아내듯 내보낸 시모는 그 후로 정말로 연락도 없었고 제게 억지를 쓰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도 제게 빚을 다 갚았죠. 그걸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모 말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모 말대로 정말 남편이 그날 저를 도와줬던 게 아닌가 말이에요. 죽은 남편이 자기 없이 혼자 고생할 제가 걱정돼서 제 대신 시모에게 혼쭐을 내준 거죠. 어쨌든 덕분에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되고 우리 딸도 예쁘게 착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저는 저희 딸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